안녕하세요. 문장정비소입니다. 문장정비소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17번째 문장정비소는 조금 특집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지만 조금 평소와 다른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편의 글을 직접 다듬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 몇 가지 질문들을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흔치는 않지만 글쓰기 강의를 하거나 혹은 저희 문장 정비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글쓰기에 대한 요령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서 제가 좀 자주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오늘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문장을 자꾸 짧게 써라 하는데, 짧게 쓰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죠. 사실 대부분의 글쓰기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글쓰기 강의들을 들어봐도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근데 또 가끔 너무 짧은 문장들로 이렇게 계속 돼 있는 걸 보면 좀 심심하기도 하고 글을 읽는 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글의 좀 모습이 좀 너무 단조롭고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저도 이게 어차피 글쓰기라는 거는 법칙이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쓰면 되겠지만 일단은 저도 글을 쓸 때는 문장을 짧게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저는 읽는 과정이 이제 독자들이 글을 읽는 과정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글을 네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걷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계속 조심조심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갈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근데 그러니까 뒤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죠. 몸을 돌려서 도로 걸어 나오기도 참 어렵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뒷걸음질을 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글을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글쓴이가 남겨놓은 그 문장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장이 막 꼬이고 문장의 의미를 한 번 읽어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면 그 문장을 두 번, 세 번 다시 돌아와서 읽어야 해요. 그건 곧 외나무 다리에서 뒷걸음질을 쳐서 돌아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독자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독자들은 이 글을 읽을 이유가 별로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뒷걸음질 쳐서 불편하게 읽어야만 하는 글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재판을 했는데 나와 관련된 재판에 판결문이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든 읽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글들 가운데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읽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글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독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자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글쓴이가 남겨놓은 문장들을 따라 읽으면 해석할 수 있게끔 쓰는 게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실수가 일어날 확률을 줄여야 됩니다. 실수가 일어날 확률을 줄이는 것에서는 문장을 짧게 쓰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이유도 좀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글을 쓰는 목적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이거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네, 이게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번 읽고 넘어가면 그만인
두 번, 세 번 다시 곱씹어 가면서 글을 해석해 가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문장을 써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 문장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문장에 오래 머무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문장에 오래 독자의 관심이 머무르게 해서 독자의 어떤 감동이나 사유를 이끌어낸다든가 하는 그런 글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글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문장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글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문장을 짧게 쓰는 것은 독자를 향한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다. 네, 저 이렇게 네, 짧은 문장은 독자를 향한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또 오히려 어색해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막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하고 글의 형식을, 문장의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좋은 글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문장을 쓸 때부터 그 완성된 어떤 음식을 차린다는 생각보다는 음식의 재료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문장들을 써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머릿속에는 탕수육의 모습이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문장을 쓰면서부터 탕수육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탕수육을 만들 때도 뭐 고기를 썰어 놓고 야채를 다듬고 뭐 소스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 탕수육이라는 음식을 완성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들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짧게 단순하게 그 문장의 재료들을 나열해 놓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좀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이랑 좀 다르다. 너무 좀 뚝뚝 끊어져서 읽는 맛이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 재료들을 일단은 초고를 써놓고 나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어붙이고 뭐 문장 안으로 수식하는 문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완성된 문장을 만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문장을 쓸 때는 음식의 재료를 만드는 기분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국어사전 보시라, 국어사전 찾아보시라는 말씀 참 많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버릇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왜 이 국어사전을 굳이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글을 써야 되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영어 사전 없이 영어 공부했다는 사람들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언어를 배우려면 당연히 그 언어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사전이라는 책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국어 사전에는 우리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저 한번 찾아볼까요? 네, 표준국어 대사전. 네, 제가 문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나 많아요. 문장이라는 단어가 모두 8개나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단어 안에도 또 3개의 의미로 나눠지고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 발음이 있고요. 그리고 품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어들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활용의 용례들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그 문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8개나 다른 그 동음 유의어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문장의 품사, 발음, 그 다음에 활용, 예문들 그리고 유의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국어사전을 많이 찾아보면 그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 실수들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독자들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맞춤법이기 때문이죠. 막 글의 구성이 어떻고 뭐 글의 주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인데 독자들이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기사 같은 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사 제목에 떡하니 오탈자가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그 기사를 다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댓글 하나 남길 겁니다. 아, 이 기자 어디서 초등학교 나왔냐 막 이러면서 이 기사의 품질을 거기서부터 아예 좀 가늠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제목에 들어있는 오탈자 하나, 맞춤법 오류 하나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있는 아무리 좋은 그 내용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생각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도 그 실수 하나에서 이 글의 품질 자체를 탁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독자들이 이런 오류들을 가장 쉽게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맞춤법 오류들, 띄어쓰기 오류들을 아주 손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표준국어대사전, 국어대사전입니다. 저는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대사전을 늘 그걸 쓸 때 항상 띄워놓고 저도 알쏭알쏭한 글씨, 문장들이 나오면은 바로 찾아보거든요. 단어들 나오면 항상 찾아보는데 여러분들도 이 문장의 이 단어의 품사가 뭘까, 의미가 뭘까, 아니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뭘까 궁금하면 바로 찾아보고 여러 번 찾아보면서 기억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몇 번의 단어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면은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좀 머릿속에 남아요. 그렇게 해서 어휘가 풍부해지면은 결국에는 이 어휘의 양이 많아지는 게 뭘로 이어지냐? 표현의 자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머릿속에 단어가 100개밖에 없는 사람이랑 머릿속에 단어가 10,000개가 있는 사람이 글을 쓴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담을 단어가 잘 안 떠올라가지고 그 뭐지? 그거 있잖아. 그거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면은 글 한 편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들만 계속 사용해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게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이 적으면은 그렇게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양들이 많으면 뭐 생각한다라고 했다가도 뭐 그 다음에 판단한다라고 하고 뭐 다른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들을 활용해서 글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딱 정확한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딱 정확한 단어들을 찾아내서 문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어사전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국어사전이 대체 어디 가면 국어사전을 찾을 수 있는지 아는 분도 많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국어사전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포털 사이트에서 보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는 버릇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막 계속 찾고 막 이럴 것까지는 없고요. 글을 쓸 때만이라도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확인해가면서 글을 쓰시면은 당장 눈에 띄는 오류들을 줄일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표현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습관.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글을 잘 쓸 수 있을지 좀 좋은 습관이 있으면 권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듣습니다. 일단은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글을 자주 쓰는 거죠. 꼬박꼬박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편, 뭐 한 달에 한 편, 어떤 종류의 글이든 반드시 쓰겠다라고 꼬박꼬박 정해놓고 쓰는 거. 그것만큼 좋은 습관은 없어요. 사실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글을 좀 업으로 쓰는 사람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글을 쓰게 만드는 거는 팔할이 마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이 정해지지 않으면 글을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감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에 한 편이든 뭐 한 달에 한 편이든 뭐 분량도 뭐 정하기 나름이겠죠. 뭐 A4용지 한 장이든 반 장이든 정해진 분량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쓰는 버릇을 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어떤 글을 쓸 거냐라는 질문으로 또 결국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좀 직업적으로 글을 쓰기를 원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기자 같은 일들이겠죠. 이런 직업적인 글쓰기들을 조금 뭐 희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서평과 논술을 좀 부지런히 쓰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사실 좋은 글은 기술에서 나오지가 않거든요. 좋은 글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글은 좋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기술의 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렇다고 기술이 아예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좋은 글을 쓰거든요. 이 좋은 생각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이제 깊이 읽고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서평과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보통은 한 250쪽에서 300쪽 정도 되는, 그 책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뭐 A4용지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내고 그 자기만의 관점으로 그 요약한 내용들을 좀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평을 쓰는 이 연습들을 참 많이 하면은 깊이 읽는 능력, 그리고 깊이 읽은 그 내용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능력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술을 또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는, 정해진 분량 안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근거를 갖춰서 전달하는 연습.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정해진 분량 안에서 근거를 갖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어떤 글을 쓸까라는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런 논술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좀 정해진 시기를 가지고 꾸준히 스스로 그 과정들을 반복한다면은 이 좋은 생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조금 직업적인 글쓰기를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글들을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생활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 그리고 솔직함.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 쓰듯이 이것도 딱 기준을 좀 정해놓고, 주기를 정해놓고, 무슨 일이든 내가 일주일에 한 편, A4용지 한 장은 무슨 일이든 쓴다. 그냥 내가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어차피 생활글의 형식은 자유롭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무엇 하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록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꼭 독자와 소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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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와 소통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독자와 소통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만 글을 쓴다고 해서 글쓰기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와 소통하라는 게 꼭 뭐 이거를 어디 지면에 발표하거나 뭐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요즘은 뭐 SNS나 블로그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뭐 그쪽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독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자기만의 편집자, 네, 자기만의 편집자에게 글을 보여주고 그분의 평가를 통해서 글을 바로잡고 하는 연습들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자기만의 편집자라고 하면 뭐 저는 사실 지금도 뭐 제가 뭐낮 동안에 쓰는 기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제가 뭐 주말에 이제 좀 다른 글을 쓰거나 하면은 꼭 제 아내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글의 성격이 뭐가 됐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주제가 아내가 평소에 잘 알던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봐서도 뭐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더라도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는지를 검증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뭐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뭐 아니면은 제가 문장을 좀 헷갈리게 썼거나 뭐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을 썼거나 하는 거를 잡아내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특별히 편집이나 문장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분들이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평범한 시각에서 내 글을 한번 검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글을 쓰실 때는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정해진 시간, 그 주기에 따라서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뭐 SNS 공간 같은 데서 좀 오픈된 독자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편집자에게 그 글을 보여주고 검증받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생활글도 아주 쭉쭉, 네, 글쓰기가 늘 수 있습니다. 네. 문장정비서 17번째 시간에는 제가 좀 자주 들었던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특집처럼 특집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좀 민망한지 모르겠어요. 네, 특집처럼 좀 평소와 다르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문장정비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글을 직접 제가 정비하면서, 네, 저의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잘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접수받는 메일 주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꼭 확인 좀 해보시고요. 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오늘 제가 답변을 좀 이렇게 해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부터 계속 좀 문장 정비를 한 다음에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혹은 문장 쓰기, 글쓰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이면 제가 이메일로라도 제 의견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글쓰기와 관련된 고민이나 질문, 조언 같은 것들도, 네, 적극적으로, 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장정비소 1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